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의 편파적인 그리고 검찰의 대단히 친화적인 진행으로 봐서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런 결과를 받으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보통의 경우에 변호사가 사건을 패소하면 의뢰인에게 미안하고 또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라고 되돌아보는데, 이 사건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 선택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쟁점들이 있어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가지를 예로 들면 신진우 부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피고인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북 사업이라는 대단히 이례적인 사업을 쌍방울에 추진할 그런 기회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 인정을 하고,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이미 2018년 4월경 남북 정상회담으로 쌍방울의 계열사였던 나노스의 주가가 폭등을 했고, 당시에 코스닥의 시총 3위까지 오른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김성태가 대북 사업을 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건이 시작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들면, 신진우 부장은 김성태가 나노스 주가가 폭등한 이후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국정원 문건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주가 조작의 시도는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했고, 또 그러한 판단에서 피고인 이화영에게 유죄의 심증을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도 대단한 오류인 것이, 당시 나노스는 분명히 주가가 폭등하고 그 주가를 실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비슷한 것이, 주가를 올리고 그 차익을 실현하려는 것이 애초에 김성태의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고, 주가를 높여서 담보대출 여력을 확보하고 그 담보금으로 기업의 운영을 하려는 것이 애초에 김성태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쟁점에 대해서도 이 사건 변론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나노스 주가를 높인 다음에 주담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의 여력을 높여서 이스타항공을 M&A 하려는 시도를 쌍방울이 했었습니다. 애초에 쌍방울이 이러한 전략 하에서 대북 사업을 시도했던 것인데, 지금 수원지법 11부는 이러한 정황들을 모두 도외시하고 검찰 의견서를 그냥 편파적으로 취사 선택한 것에 불과합니다. 국정원 문건만 봐도 쌍방울이 안부수의 협조, 안부수의 중재로 인해서 대북 사업을 했다라고 당시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피고인 이화영이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관여했다면 국정원이 이걸 놓쳤을 리가 없습니다.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대해서 피고인 이화영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태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하고, 또 이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전 사실 이런 결과를 예측을 했고,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면, 브라질의 룰라를 부패 뇌물 사건으로 조작해서 룰라를 구속했던 세르지오 모루 판사가 떠올랐습니다. 전 늘상 이 재판을 하면서 신진우 부장에 대해서 브라질의 세르지오 모루를 연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브라질에서 룰라가 구속되고, 그리고 호세프 대통령이 실각하고, 그리고 나서 꽤 긴 시간 동안 브라질의 민주주의가 후퇴했습니다. 이것을 정치학계에서는 연성 쿠데타라고까지 명명했고요.
그러나 이 사건은 그렇게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특검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사 기록에는 검찰이 자신이 주장하는 것과 모순된 증거들이 즐비합니다. 이 사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어떻게 특별한 어떤 반대 증거를 제가 수집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수집한 증거들 중에 자신의 증거와 모순되는 증거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항소심에서 이 정도의 증거를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이 결과는 바뀔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법이 추진이 돼서 이렇게 사건을 조작한 박상용 검사와 김영남 부장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렇게 어설프게 진행된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긴 시간 동안 죄송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고생하는 이화영 선배님께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쌍방울이 이재명 지사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 방북 비용을 댄 게 아니라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방북 비용을 댔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2019년 12월에 방북비용 300만 불이 전달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2월은 이재명 도지사가 도지사 지위를 상실당하는 항소심 판결을 받은 지 2달밖에 안 된 시점입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시점입니다. 심지어 당시 경기도를 담당했던 국정원 담당자가 당시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고, 당시 시점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은 사실상 요원하다라는 보고서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현재 재판 기록에 나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2019년 12월에 김성태만은 이재명의 대통령 출마를 확신하고 300만 불을 줬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이 법원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판단은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내에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북 사업을 추진하려던 쌍방울이 법인카드 준 거, 그 법인카드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사용한 것을 이제 뇌물 혐의로 좀 인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역시도 오해의 여지가 많은데, 쌍방울은 그 문모 씨라는 사람에게 카드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 내막은 그 법정에서도 그 판결 요지에 나왔듯이 그 대관 실무자로서 그 김성태가 이화영에게 부탁을 했고 이화영이 그 사람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모 씨가 그 카드의 90%를 사용을 했고 한 10% 정도를 그 문모 씨가 이화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이 사건의 그 실마리가 된 것입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다만 정치자금의 기부자가 쌍방울이 아닌 그 카드의 소지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쌍방울이 뇌물을 주고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라고 기소된 것입니다. 아마 당시 쌍방울 직원들은 문모 씨의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화영의 대리인 또는 그 이화영의 지인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이화영이라는 폴더에서 관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이 이 사건의 내막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인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 카드를 이화영이 사용했다라고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전체 금액 중에 10% 정도가 그 피고인 이화영이 사용했던 것이고 나머지 90%는 그 사람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 정황이 이 판결의 재판 기록에 모두 있습니다. 1심
재판 이제 진행 중에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시고 술판 회유 주장도 하셨는데 오늘 그 선고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 밝혀주신다면요. 애초에 기피 신청을 했던 이유는 이것입니다. 당시 기피를 신청할 무렵에 제 이 사건에 참여를 했었고, 그때가 두 건의 구속영장이 만료됐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뇌물죄에 대한 영장, 그리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대한 영장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장으로 증거인멸 교사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교사는 이미 심리가 끝났습니다. 구속영장에 관한 법리는 이렇습니다. 영장은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에 국한된다. 증거인멸 교사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놓고 당시 검찰은 외국환 거래법 위반에 관한 입증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피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서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증거인멸 교사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1년 10월 19일에 피고인 이화영이 TV조선 기자 이채연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쌍방울의 방용철에게 전화했고, 그 전화를 이유로 해서 쌍방울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라는 것이 당시 증거인멸 교사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피고인 이화영이 방용철에게 전화했던 때보다 일주일 전인 2019년 10월 12일에 이미 하드디스크가 교체된, 주문된 내역이 수사 기록에 드러났습니다. 이미 교체된 하드디스크에 관해서 증거인멸 교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무죄의 정황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3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영장주의에 위반된 것이었고,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에 대해서 무죄 정황이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진우 부장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원래대로의 절차에 따른다면 영장을 기각하고, 그리고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위한 증거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김성태가 법정에 나와서 진술을 바꿉니다. 10월 19일이 아닌 10월 초순이라고 진술을 바꾸고, 진술을 바꾼 것을 근거로 해서 공소장이 변경됩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것은 변경 전 사실이 무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소장이 변경되기도 전에 이미 영장은 발부된 것입니다. 그때 저는 기피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판사는 검찰이 자인하는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그 영장 사실을 기초로 영장을 발부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도저히 판결을 받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당시 기피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그러한 선입견에 입각해서 검찰 의견서를 그대로 차용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선고 직후에 혹시 이화영 전 부지사와 좀 대화를 나누셨다거나 그런 건 있을까요? 그럴 만한 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항소심 계획 같은 것도 밝혀주신다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형수님과 상의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릴게요. 여기 많은 기자분들 오셨는데 어려운 재판 아닙니다. 상식적인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재판이었고요. 상식 수준에서 생각하면 되는 재판입니다. 오늘 재판부에서 한 말 중에 정말 제 귀를 의심하게 한 말이 하나 있는데요. 건실한 중견기업, 쌍방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행위다. 재판장이 이런 말 했습니다. 지금 김성태의 쌍방울이 어떤 기업인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전과 기록만 살펴봐도 김성태가 쌍방울이란 기업을 통해서 네이 팔아서 돈 번 게 아니라 무슨 짓을 해서 돈 벌었는지
어떤 짓을 했는지, 쌍방울이 과연 견실한 중견기업인지, 김성태가 견실한 중견기업의 CEO인지 상식만 가져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그 정도 되는 규모의 기업에 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행위다.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재판을 했습니다. 판결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국정원 문건이 거짓말이고 김성태가 진실이고 방용철이 진실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김성태는 이미 이번 사건 이전에도 주가 조작 등등 사건으로 수사받고 처벌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거다. 이걸 전제로 깔아놓고 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로운 재판이라고 있겠습니까? 이걸 전제로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인정할 수 없고 이 재판부 자체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